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이 됐습니다. 오늘도 양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였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우려감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같이 좀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같이 하락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 그 라인을 좀 이탈을 해서 121선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00선부터 지금 2380선까지 꽤나 이제 단기 조정이라면 조금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좀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5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이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하락이고요. 추후에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좀 더 이제 산타랠리 쪽으로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으면 했지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 어떨 때는 또 금리 인상이 완화된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된다라고 했다가 사실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자를 맞추기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13일인가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CPI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좀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이 CPI가 2%대까지 떨어뜨린 것이 FOMC 연준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7%대이기 때문에 이 CPI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우려 때문에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이 CPI에 따라서 또 그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기 이평선 위로 지금 주가가 다 자리를 좀 잡았고요. 네,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는 그 급락세가 많이 멈추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천천히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세를 끝내고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그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4일 정도 해가지고 한 1조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 이 매도 이후에 계속 이제 다시 반등 매수세가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뚝뚝 떨어졌던 그런 움직임은 조금은 어느 정도 멎었지만 이런 자리 잡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보았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상단 라인이 2500에서 2600선 정도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가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불안한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전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에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까지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은 큰 하락에 대한 흐름을 다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락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횡보하는 장인데요. 수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는 전체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도 이제 7일 정도 지났고요. 이제 연말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의 방향을 아마 다음 주 정도 CPI가 발표되었을 때 좀 이제 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또다시 이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CPI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이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증시가 계속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분명히 그 금리 인상의 피크를 찍을 것이고, 그 완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이미 증시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이 금리를 올리면서 증시가 떨어질 때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꾸준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1322원으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데, 일단 환율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을 끝내고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소강 상태, 환율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소강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안정화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높은 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이제 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환율과 국채 금리는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15,9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3%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변화 없었고요. 평소와 유사하게 지금 적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15,9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일별 거래량도 지금 230만 주대로 계속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 계속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가가 17,000원대로 진입을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증시가 조정받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증시에 대한 흐름도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양봉으로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1선 근처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그렇다 할 좋은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증시 방향대로 같이 떨어지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상승분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이 음운 그룹 영역대에서 주가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횡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61선을 받치는 선에서 21선과 61선 그 사이를 횡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7,400원을 고점으로 좀 횡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큰 증시에 대한 반등 없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연말 자체를 이제 이 음운구름 안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저항대를 좀 벗어났을 때 17,400원을 돌파하는 그 구간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량주는 좀 약세를 띠고 있고 또 이제 뭔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세력주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종목에 한번 잘못 투자하시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대로 평소의 페이스대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일단은 일봉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하였고요.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은 크게 뭐 저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추세 자체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초에 어떤 식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1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4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히려 이제 금융 투자, 투신, 보험,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 모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전반적으로 매수 들어왔고요. 그동안 이제 꾸준히 좀 매도하던 그런 투자자들도 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오늘은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크지 않지만 조금씩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5일 연속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도 매도를 했지만 사실 크게 매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 지분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지금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지금 JP모간과 모건서울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12월 9일에 대해서 코스피 200에 대한 그 유동비율,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200의 비율이 1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모건서울이라든지 JP모간이 지금 매수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공매도 감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7일이죠 오늘. 그러면 내일 정도에 이 매수세를 마무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만약에 그 유동 비율에 맞춰서 그 수량을 채웠다면 그 이후에 코스피 200이 리밸런싱 되는 그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억지로 매수했다면 이제 또 매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매도 물량도 어떻게 받쳐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혹은 매수세를 계속 이어서 매수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수급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1380만 주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40만 주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주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이제 1380만 주 정도로 다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12월 7일자로 11만 주 정도 1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뭐 크게 공매도 거래량이 늘지 않은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이제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감소를 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많은 공매도 잔고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줄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JP모간, 아까 모건서울이 이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대량 공매도 보유자가 모건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 공매도 잔고를 풀어나가는지도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P모간 지금 뭐 연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서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20일 집계를 보았을 때는 JP모건이 170만 주, 모건서울이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합쳐서 한 260만 주 정도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대량으로 매도했던 블록딜을 통해서 대량으로 매도했던 그 물량을 지금 모건서울이 좀 상당 부분 다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오히려 JP모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 두 투자 증권사가 연계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를 파고 들어가서 뭐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느니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런 패턴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와 좀 관련이 있고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9일 그 이후에 이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 20만 주, 상환은 54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는 3,068만 주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계속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대비해서는 대차 잔고가 크게 많지 않은 시점이고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은 44만 주, 당일도 마찬가지 44만 주로 보유율 자체가 11.88%로 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로 지금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JP모건과 모건서울이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12월 9일에 코스피 200에 대한 리밸런싱과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얄밉기도 합니다. 네, 매수를 할 거면 이왕이면 이제 주가를 좀 올리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지분을 많이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값싸게 많이 매수를 하느냐가 또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는 흐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타이밍이 이제 과연 진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 자체가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끝낼 것인지 네, 그런 포인트를 이제 잡아가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매일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소식을 좀 여러 개 들고 와봤고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소형 원전 기업 X에너지죠. 원래는 이제 이 SMR 기업입니다. SMR 기업 그 뉴스케일 파워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적인 이제 지분 투자 관계도 있고 상당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지금 이제 세계 최초의 그 SMR을 상용화 SMR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그다음에 폴란드, 뉴스케일 그 어디죠? 루마니아 이쪽으로 이제 주로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국가가 이 SMR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엑스에너지도 이 뉴스케일 파워는 좀 다른 방법의 그 소형 모듈 원전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엑스 에너지와도 그 설계 쪽 협력을 하기로 이제 MOU 체결도 했고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이 엑스 에너지도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또 나왔길래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했던 방식대로 또 이제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이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기업 가치는 2.6조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상장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SMR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상장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 SMR 방식이 원래 대형 원전의 경수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온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온 가스도 이제 종류마다 다른데요. XFR이라는 네, XFR이었는지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뭐 다른 또 그 종류를 이용을 하던지 좀 그런 식으로 이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물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핵 폐기물이 좀 더 덜 발생하게 되고요. 추후에 핵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세대 SMR이라고 또 기술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초소형 SMR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1세대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는 그 SMR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 SMR은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설계 인증과 그 다음에 그 안전성 입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거기에 대해서 다 통과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그 이 SMR도 기술이 더 발전된 SMR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와 이 엑스에너지와 투트랙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가치가 큰 SMR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꽤나 이제 지분 투자도 하고 저런 식으로 협력도 하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오랜만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퐁트누프 민간 원전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추가로 나온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런 원전 관련한 기술 협력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나왔던 그 소식이 원전 그 핵연료 시범 집합체 공급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산 핵연료죠.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폴란드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2026년부터 300억 원 규모의 핵연료 입찰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 2024년에 핵연료 시범 집합체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원전을 많이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핵연료를 한국 거를 이제 먼저 써보고 이 기술력이 입증이 되면 또 한국 연료를 수입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폴란드 연구로에 핵연료 시범 집합체를 공급하고 실증하는 사례가 한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핵연료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2026년에 300억 원 규모의 핵연료 입찰에서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26년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그 정부 차원의 6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그 핵연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폴란드가 원전을 계속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긴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퐁트누프 원전도 지금 우리나라가 검토를 하고 있고 부지 선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부 거보다 민간계 먼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 필리핀 원전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덜란드 원전 소식도 들리고 있고 필리핀 원전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체코, 폴란드, 뭐 사우디, 그 다음에 이집트 그 이외에 이제 필리핀까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탄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 논의를 이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연장 차원에서 또 추가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난에 빠진 필리핀이 바탄 원자력 발전소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요청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7일에 에너지 산업 실장이 또 이제 필리핀 원자력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양국 정상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등 원전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또 추가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필리핀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살펴보시면 2017년에 이미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필리핀 에너지부와 바탄 원전 사업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에 이제 10억 달러의 비용으로 재가동에 필요한 회생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추산해 보면 1조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주권은 아니지만 이집트 건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그런 또 원전 관련 수주가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공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그런 원전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씩 진출을 하게 되면 꼭 전체적인 수주가 아니더라도 부분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세일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정원 회장이었죠. 두산 회장이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사우디 쪽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직접 이제 창원 본사로 가서 이 원자력 공장을 시찰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
사우디에 대한 그런 원전 수주를 좀 어, 감안해서 네, 그렇게 시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지만 뭐 특별한 원전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우디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찰한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신한울 3, 4호기도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뭐 네덜란드, 필리핀 네, 여러 국가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렇게 수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SMR까지 끼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말이라든지 뭐 내후년 말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캐파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수요가 늘어났을 때 분명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 원자로를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납품을 통해서 실증이 입증이 된 그죠? 실력이 검증이 된 그런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국가들도 그런 원전을 짓고자 하는 국가들도 이런 기업을 선점하는 것이 그런 캐파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또 국가적으로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뭐 금리 인상 계속된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지금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200에 대한 유동 비율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보면은 그 원전에 대한 그런 ETF도 올해 3개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뭔가 이제 목표가가 좀 구체화가 되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목표가에 이 17,000원 도달해서 추가적으로 늘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년 적자 기업으로 인식받았을 때 봤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ETF, 원자력 ETF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에 별로 투자를 안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런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은행 차원에서 이제 원자력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대출까지 해준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그런 공사 대금도 충분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선수급금 네, 그런 것들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재무 분석도 진행해 드렸는데 그 재무 분석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으로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잘라내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뼈를 깎으면서 현금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또다시 블록딜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 연말은 좀 조용하게 지나가기를 지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탄소 중립 의 에너지 안보 강조로 이제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박정원 회장도 그렇게 상황을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시찰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것이다라고 당부를 했고 SMR을 포함해서 해외 원전 수주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한 수주권이라고 본다면 올해 4월에 뉴스케일과 이제 원자로 모듈 시제품을 생산해서 테스트에 이제 돌입을 했고 그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인 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연내에 미국 뉴스케일과 SMR용 주단 소재 제작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제품 제작을 돌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조 6천억 원에 이제 10월에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측 공사를 한수원으로부터 따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제 원자로 이 수주 이외에도 저런 EPC 공사 측도 수주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이 분야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매출 실적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재무 실적으로는 PER 가지고는 이 주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직면한 그 시장이 상당히 이제 고성장으로 이 에너지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큰 가능성이 아니죠. 거의 확정적이죠.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에너지 산업이 커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재생도 들어가 있고 원전도 들어가 있고 수소도 들어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는 아주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 고점을 넘어서 네,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계속 리뷰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 기대감에 맞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분 우리도 익절을 하는 그런 날도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2차 상승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좀 오랫동안 생각보다 많이 오랫동안 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